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치 소식 좀 알아보기 전에 북한 토론 소식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순천인 비료 공장 여기 이제 등장했다가 22일 만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워낙 오랫동안 언론에 안 나와서 그냥 그때 이제 뭐 얘기가 좀 됐어서 그런지 국내적인 관심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보면 이제 뭐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휘봉을 들고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뭔가 얘기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순천 인비료 공장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왜 안위에 대해서 늘 그 논란이 일었던 건 뭐냐면 태양절 금수성 참배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태양절 금수산 참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인비료 공장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내기 직전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모내기를 해야만 가을에 사실 완전히 이 기아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비료로 해결하겠다라고 공언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걸 5월달에 무조건 그 완공을 했었어야만 하는 작업이죠. 네. 오늘 모습을 보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당 중앙이 지금 확대 회의인데요. 지난 12월달에 확대 회의에 주재를 하고 지금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굉장히 돌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어요. 즉 지난번 12월 31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은 공화국이 보유한 새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6개월 만에 자기 친할아버지의 그런 이 추도식에도 참석 안 한 바로 그 김정은이 나타나서 또다시 22일 만에 나타나서 오는 한 발언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본래 처음 출범할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회귀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억제력이라는 어떤 단어를 씀으로 해서 방어적 개념을 이제 강조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공격적인 어떤 핵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핵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강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리병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사예요. 이 사람을 이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는 건 그 부분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이 아직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에 그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 가지만 제가 보완을 하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표현상 지금까지 없었던 말들인데 핵정제 억지력 강화는 늘 해왔던 얘기지만 핵을 실험할 때마다 한 얘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지금 눈길을 끕니다. 고도의 격동 상태를 운영을 위한 방침을 세우겠다. 고도의 격동 상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격동 상태라는 건 격발이거든요. 곧 바로 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포병 화력 타격 능력을 향상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초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대북 관계자를 분석하는 건 고도의 격동 상태를 뭘 격발할 거냐, 뭐를 지금 바로 쏠 거냐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12월 31일 날 얘기했던 지난 6개월 전에 똑같은 회의에서 얘기했던 새 전략 무기, 그때 새 전략 무기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격발 상태라고 얘기해요. 즉 SLBM이라든지 또다시 ICBM을 쏠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포병 화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바로 승진 인사에서 나타납니다. 박정천 포병 사령관을 지금 차수로 승진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차수 승진은 야전 사령관 출신만 했어요. 그런데 포병 사령관 출신을 지금 했거든요. 즉 무슨 의미냐? 상당히 포병,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발사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기들, 핵
말고도 이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의미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또 이 도발이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오늘의 어떤 발표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관계부처나 뭐 청와대 이런 데서도 이 오늘의 이 등장, 이런 발언이 어떤 의미인가 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더 예의주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또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정의, 기억, 연대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안부 피해자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내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윤미향 당선자도 참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태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내일 참석을 할까요? 글쎄 그건 아마 물밑으로 좀 오가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의 대화를 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저는 굉장히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윤미향 당선자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만났을 때 한 10분간 만났을 때 첫 번째 일보가 뭐였어요? 얼싸 안았다. 무릎 꿇고 빌었다. 용서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이용수 할머니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 용서 없는데 기자회견 할 테니까 와서 내가 보라고 했어. 뭐 이렇게 당사자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25일 날 윤미향 당선인 옆에 데려다 놓고 자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윤미향 때는 국회 가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게 여러분들 힘들 도와주시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반복 어쩌면 한 발 더 나간 좀 강한 톤의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윤미향 당선인에 가서 듣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미향 당선 입장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한테 면죄부를 주는 기자회견을 할 확률이 99%가 아닌 이상 안 가죠. 저는 그래서 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검찰에서도 이제 정의연 사무실 쉼터 잇따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해결적인 문제, 이제 방향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개입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하고 검찰이 이거를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라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다 속속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이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당선자는 뭔가 수세적으로 이거를 방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 이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용수 할머니가 예컨대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야죠. 가서 할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 장면에서 똑같이 이 검찰이 뭔가 수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검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사실은 윤 당선자가 자초한 것이고 이 부담은 다 당에게도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21대 국회 출발에게도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덮어 씌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가 되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이 됐고 네. 피고발인 상황인 윤미향 당선자가 혹시 검찰 조사를 이번 주 중에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일반인이 아니라 왼쪽 가슴에 배지를 답니다. 그럼 배지를 단다는 얘기는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거고 검찰은 현역 의원 사실 소환 조사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물론 다른 현역 의원에 다르게 이 사건은 뭐 의원의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정치자금 문제, 뭐 뇌물 문제, 선거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원 되기 전에 일반인 상태에서 있을 때 일종의 개인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소환 조사하는데 무슨 이 배지를 가지고 방어하라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의정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건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 다 끝내고 싶겠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인력 풀가동하면 그 압수물의 분석들을 어느 정도 맞췄을 거예요. 계좌? 이거 그리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그냥 아마 다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련자 소환 조사인데
윤미향 당선인은 굳이 얘기하자면 피고발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최정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소환 대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성쉼터 볼까요? 안성쉼터 소환 조사하려면 일단 매도인인과 건설업자 먼저 소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원 뭐 실무자 소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윤미향 당선인이에요. 안성쉼터 하나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소환할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주 안에 당선인 신분에서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역 의원 그대로 넘어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의정활동 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개인적인 문제, 일종의 개인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배지를 단 상태로 검찰에 소환 조사했을 때 현역 의원인 것을 방패로 삼는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당 내에서도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입단속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해찬 대표의 얘기가 나왔죠. 일단 함구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함구령이 나온 배경을 좀 저도 취재를 하고 들리는 얘기가 이유는 바로 윤미향 당선자가 성명서 같은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측에서 이렇게 해명서 같은 걸 냈다는 겁니다. 그 해명서를 받은 이후에 이 입단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또다시 자기가 해명을 할 것이다. 직접 나서서 무슨 자료를 내든 아니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거를 또 지켜보자라는 일단의 당내 기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윤 당선자를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갈 겁니다. 그거는 사실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는 건 나중 얘기지만 당에서는 아직도 결심을 못하고 윤 당선자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 아니냐라는 그 금요일, 목요일에 어떤 숨가쁘게 돌아갔던 당내 상황입니다. 네. 해명서라는 거는 이번에 총 보고서 양식으로 이제 일단 보고를 했고 결론은 저도 그거 제대로 못 봤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류였다. 회계상의 오류였다. 그것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당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해명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여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안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대표였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희망이 아주 큽니다. 요즘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밝히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죠. 관련 사건인데 지금 좀 청와대 입장에서 좀 신중한 입장이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죠. 이거는 대법원까지 다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심 신청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장이 있는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일정 부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우건 무고한 죄인이 또 발생하면 그것 또한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어느 부분이 아닌 것인지를 검찰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게요. 이 한만호의 비망록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네. 사실 당시 재판 때도 이미 제출이 됐고 신빙성이 낮다 이런 판단 다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럼 진짜 경청 동지한 일이죠. 내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 비망록 지금 처음 나온 거라고 하면 진짜 이걸 가지고 재심 들어간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새로 나온 명백한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일아 앵커 지적했듯이 이 비망록은
당시 재판에도 이미 1심, 2심, 3심 다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판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망록 가지고는 재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재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인데 이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니까요. 이걸 저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한만호 씨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건 내용을.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했어요. 1심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근데 당시 이제 법정 스케치한 기사들을 보면 한만호 씨가 원래 이제 증언할 때 뭐 보고 읽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술술술 얘기하게 하는데 자꾸 뭘 보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당신 그거 뭐냐? 보고 읽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한만호 씨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안 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도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기억 얘기하는데 뭘 보고 읽어? 그래서 한만호 씨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해봤더니 거기서 비망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술을 바꾸는 거다. 이걸 입증하려고 그 비망록을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1심에서 무죄 나왔죠.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무죄 나왔을 때 그 무죄 이후로 비망록에 빗자도 안 꺼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아예 그 비망록의 신빙성을 안 본 거예요. 2심 유죄, 3심 유죄 나올 때도 비망록 다 증거자료 있었습니다. 그때 다 판단된 걸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주변 분도 억울할 수 있죠.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정말 한명숙 전 총리가 돈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법적으로 결론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수 있으면 저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인데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사면 하면 되는 거고 억울하면. 또 하나, 검찰이 당시 수사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속된 말로 특수수사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 거 한명숙 전 총리뿐만 아니라 수태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검찰 그렇게 못하게 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다 지난 10년 전의 얘기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180석 준 게 이거 하라고 그런 건가요?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재심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재조사, 검찰 단계에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뭔가 좀 압박성이나 이런 회유나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재조사를 착수할 때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압박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재판부에서도 입증되기 어렵다고 얘기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지만 뭐 이걸 갖고서 70여에 걸쳐서 다시 되뇌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는 그 재판부 상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 어떤 판단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의 어떤 그 전세 자금이 사실은 흘러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팩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돈을 받았는지의 어떤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결백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물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물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재심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여권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백하다라는 것에 대한 취지의 말씀은 있었고요. 네,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제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평론가님, 네네. 이제 한명숙 전 총리도 어제 추도식에는 참석을 했고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 결백하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자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 어떤 분입니까? 거의
뭐 친노의 데모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친노 내지는 현 정권의 어떤 도덕성, 진보 진영의 도덕성 이런 문제로 지금 정치권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망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재판부에도 나오고 이미 다 나온 거를 다시 들춰내는 게 전부 들춰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망록 엄청나게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이에요. 검찰의 강압. 이것을 다시 끄집어낸 건 뭐죠? 앞으로 이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압박이라든지 공수처, 여기 벌써 이제 공수처 수사 얘기가 벌써 나오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정치 공세라는 어떤 측면. 이거 절대로 사실 대법에 다시 이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법은 13인 합의체인데요. 이 8억과 관련된 한 9억 가까이 된 이 전체에서 3억 부분은 이미 대법원 전원일치로 유죄가 난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 3억 전세 자금을 포함한 이 3억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다시 대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것들 굉장히 여론이 확산된다. 그때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 검사가 만약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뭔가 이게 회유하거나 압박을 했다면 이거는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간단치 않은 게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좀 여쭤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제조사라는 검찰 제조사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그 제조사 이유에 대해서 검찰의 과오나 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17건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사건들이 이제 진범이 나중에 밝혀진 사건들, 예를 들어서 허위자백, 고문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조사 사건 이거 빠졌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당시만 해도 이걸 그렇게 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이것도 만약에 제조사 사건 당시에 들어갔어야 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검찰의 회유와 압박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법원 입장에서 무죄 쓸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검찰에서 줬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두 개 중에 하나 믿어야 되잖아요. 1심 무죄 나올 때 검찰 진술보다 이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더 믿어서 1심 재판장이 무죄를 쓴 건데 당시의 판결문 보면요. 검찰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왜? 비망록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문장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법원으로서는 무죄 쓰기 제일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검찰 진술 다 날아가니까. 당시에 심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항소심이랑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들이 이거 주장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계속합니다, 이거. 한만호 씨 비망록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검찰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1심 진술을 믿어주세요. 계속 썼을 거 아니겠어요? 변론존치서, 항소유서, 변론존치서하고 상고이유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죠? 항소심 재판장은 바보입니까? 항소심 재판부 3명은 바보예요? 대법관 13명은 바보입니까? 다 심리를 해보고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특수수사했을 때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한 개혁 저도 찬성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하시라고요.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건 뒤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 사안을 처음 끄집어낸 것이 서울시장 선거 과정 속에서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한 전 총리가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대한통운에서 50만 불 준 혐의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네. 이 별건 수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것이 안 나오면 다른 것으로 계속 확대하는 이런 별건 수사의 어떤 수사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뿌리를 살펴보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주호영 대표가 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 이야기를 거기서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면 이야기 갑자기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문희상 국회의장도 퇴임하면서 사면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직은 이제 바로 잡지 않았죠. 다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사면이란 거는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할 타이밍은 아닌데 아직은 형식상으로도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한 이상 뭔가 좀 은혜적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서 지지층이 조금 문재인 대통령 실망했다 한들 180석 가지고 있는 여당과 60% 넘어서 70% 넘는 지지율을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이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권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야당을 위해서 좀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잡혔다고 보는 것도 하나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게 어쨌든 통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기대서 노무현 대통령도 통합 같은 걸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런 통합을 위해서 야권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도 좀 사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꺼낸 거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 네, 이런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에 대해서요, 평론가님. 네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에 할 소리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실 조금 과한 어떤 반응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4년 만에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또 노무현 대통령 이 추도식에 또 참석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 그리고 그 이전의 정치 행보를 보면 1. 의회주의자입니다. 2. 협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번 추도식에 간다든지 5.18 기념식에 간다든지 이건 기사거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는 것이죠. 야당 대표로서도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온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에서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사면 논란은 사실은 이제 서서히 시작된 것이지 만약에 사면이 되려면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 측에서 아무리 그걸 얘기해봤자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분위기가 그때도 이인재참 후보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강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가 건의하는 형식. 그게 아마도 그런 사면의 어떤 전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분위기가 그렇죠. 무리익어야 그렇죠. 가능한 일이다. 네, 이제는 통합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드디어 이제 비대위 구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오늘 당선자 총회의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꾸려지는 김종인 비대위가 임기는 내년 재보궐까지고 그러면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천권을 행사하고 4월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도 갈 수 있고 그 전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 가을부터 연말부터는 대선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경쟁력 있는 후보 또는 뭐 이런 쇄신 뭐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만큼 이거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당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김종인 체제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쇄신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지지율로 연동이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결국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뭐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그 시기에 가서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후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지금 40대 기술은 뭐 경제 전문가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위 김종인 플랜이라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40대 경제 전문가 얘기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딱 뽑았던 사람이 김세현 아직까지 현 의원이죠. 김세현 의원하고 홍정욱 전 의원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지금 40대고 나름대로 어쨌든 경제 전문가 아니겠어요?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만 그 얘기를 좀 꽂은 것 같은데 글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그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메이킹을 해갈는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기존에 거론됐던 인물들로는 다음 대도 쉽지 않을 거다. 이미 한번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미 한번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굽니까? YS, DJ, 지금 현 문 대통령.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해냈어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한번 거론됐던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까지 그런 어떤 핵심 지지층과 세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번 이미 쓴 카드를 다시 쓰기는 지금 미래통합당 가뜩이나 지금 80개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물론 뭐 미래한국당 합치면 100개 좀 넘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다음 대선에서 설사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 탈환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인물로 가야 그 다음 총선, 그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대선에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 소식과 22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